보병과 기병으로 나뉘던 필드전에서 대포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300년간은 포병, 보병, 기병의 3병과가 가위바위보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가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포병 사용에 주목했지만 실은 전과의 핵심은 기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국 인구 100만과 핀란드 인구 50만을 합쳐 150만에 불과하던 신교국가 스웨덴군이 막강한 활약을 보이면서 30년 전쟁 중반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영국 해군은 20세기까지 전 세계의 바다에서 일어난 배 한 척끼리의 1대1 승부 100번 중에 95번을 승리했고, 전쟁을 소재로 다루는 게임들에서는 병종별로 상성이 있다고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성들은 게임의 재미를 위해 일부 특성을 과장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전투 양상들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리치가 긴 창병이 기병을 상대로 싸울 때 어드밴티지를 받게 설계된 것이나 석궁병이 아머 피어싱 효과를 가진다는 설정으로 기사 같은 중장갑 유닛들에게 추가 데미지를 준다는 식으로 밸런싱하는 것들이 그런 이해입니다. 전통적으로 삼국지 게임에서는 기병이 극병을 이기고 창병이 기병을 이기고 극병이 창병을 이기는 식으로 상성을 가위바위보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병 대신에 궁병이 그 가위바위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로마 시대를 다루는 게임에서는 극병 자리에 건방보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고대의 전투에서 유닛별 상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게임적인 허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단병이 한 전투에서 그리스의 팔랑크스를 이겼다고 해서 지중해 세계에서 발전 중이던 로마가 쇠퇴해 가던 그리스를 누른 것으로 보아야지, 건방보병이던 군단병이 창병이던 팔랑크스보다 강해서였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유닛들에서 본격적인 상성이 나타나는 것은 르네상스 무렵 화약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화약무기라고 하면 총을 먼저 떠올리지만 총보다 먼저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대포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초창기 대포는 청동이나 황동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과 황동은 구리를 베이스로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녹는 점이 낮은 금속들이라서 다루기가 편했고, 오랫동안 교회의 종등을 만들면서 쌓인 청동 주조 기술이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청동과 황동은 내열성도 강하고 녹도 잘 슬지 않아서 대포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대량으로 채광되던 철과 달리 구리와 주석의 산지는 매우 편중돼 있고 대량의 대포를 만들 만큼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같은 무게의 철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철 기술로는 주조로 저탄소광을 만들 수가 없었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약했던 주철은 포탄이 발사되는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르네상스 전까지 유럽의 최강국이던 스페인이 쇠퇴한 원인으로 개신교도이던 네덜란드와 북유럽 지방의 대포 기술자들이 종교에 편협하던 카톨릭 국가 스페인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서 군사기술이 쇠퇴했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포 제작 기술은 국가별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몇 번의 발사만으로도 포신이 폭발하면서 주변 사람까지 함께 데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당대 최고의 테크니션 포병과 대포 기술자들은 철제 대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로 청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한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실을 2~3배 이상 두껍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크고 무겁던 대포의 이동성을 아예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내열성이 높은 강철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를 만드는 것부터 높은 온도를 견디는 내화벽돌까지 한 단계 높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강철 주조법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청동이 1티어 대포 재료로 사용됩니다.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3중 성벽으로 유명했는데 중세 1000년간 성벽이 함락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아니더라도 대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공성전에서는 방어력이 공격력을 초과하는 시대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장안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시안을 가면 아직도 과거의 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시안의 성벽은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에 성벽 윗공간은 지금도 투어형 차량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이건 공성 측이 사다리나 운제라고 불렸던 공성탑을 타고 성벽에 오르고 그 위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공성전의 양상이 반영된 성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벽 위에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았던 중국의 방어 컨셉과는 달리 서양의 성들은 성벽 윗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궁수가 한 줄로 서고 나면 뒤로 더 지나다닐 틈이 없을 정도로 성벽이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다중 성벽 구조라서 공격측이 성벽 위까지 올라가더라도 높은 뒤 성벽 사이에 갇혀서 고립될 뿐 점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세와 근대가 인구나 냉병기의 발달 단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던 근대의 전쟁과 달리 중세에는 귀족과 용병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수 병력만이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또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뉜 근현대의 전쟁과 달리 중세에는 전쟁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다소 애매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런 공성전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성전 장면을 실사로 찍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실제 고증대로 다룬다고 해서 꼭 대중이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화 속 공성전 장면들은 실제 역사 속 모습과는 꽤 차이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공들여 만들어진 성이나 요새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것보다 공격 측이 1, 2년 이상 포위한 채로 방어 측의 식량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공성탑도 성벽에 붙어 병력을 투입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성 근처까지 접근해서 높은 곳에서 석궁이나 활을 발사하는 발사대 역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비용과 무게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었고, 해자나 지형 때문에 성벽까지 접근하기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성탑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끌고 밀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벽 가까이 기둥을 받고 줄을 연결한 다음 훨씬 많은 사람과 말이 도를레를 이용해서 끌어당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레뷰셋이나 망고넬 같은 투석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망고넬 같은 투석기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위력이 약했고, 탄도가 높았던 트레뷰셋은 어쩌다가 명중탄을 내더라도 다시 동일한 위치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연히 정타가 맞아서 성벽에 손상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격 측이 성벽 안으로 달려들 수 있게 깔끔하게 뚫린다기보다는 무너진 성의 돌과 흙더미들이 그 자리에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 뒤쪽으로 방어군이 즉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서 방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파고드는 것은 사망률 100%의 임무였습니다. 먼저 달려들어가는 병사들에게는 성공 시 포상은 물론이고 실패해서 죽더라도 남은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진다든지 하는 조건이 걸렸지만 성공 확률은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진 잔해를 그대로 두면 금방 방어 측이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서 사자왕 리처드는 성까지 접근해서 무너진 잔해의 돌과 흙더미들을 운반해오면 그 무게에 따라 한 번에 월급에 해당하는 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초창기의 대포는 무겁고 이동하기 어려워서 병력끼리 맞붙는 필드전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됐지만 이런 공성전에서는 압도적인 위력을 보였습니다. 큰 돌들을 직사로 비교적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었던 대포의 등장으로 공성 기관과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면서 유럽의 많은 성들이 기존과 달리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중세의 끝이자 근대의 시작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만 20톤에 달했던 우르반 대포가 테오도시우스의 3단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대포 활용을 앞당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이 전쟁은 막 전성기가 시작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군주라고 불리는 메흐메트 2세가 15만의 정예병력을 동원한 전쟁이었고, 쇠퇴하던 동로마 제국은 불과 7,000명의 병력으로 맞섰던 전쟁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유니버설리스라는 게임에서는 실제 역사상 군주들이 나름 고증을 반영한 능력치를 갖고 등장하는데, 뿌듯하게도 1400년부터 1800년 사이 전 세계의 군주 중에서 세종과 메흐메트 2세가 가장 높은 능력치를 갖고 등장합니다. 15세기부터 서유럽에서 견고하기로 이름났던 성체들이 공성전에서 대포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중세의 상징과도 같았던 테오도시우스 성벽까지 무너지고 나자 성체와 성벽에 의존해서 방어하던 문화가 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프랑스의 천재 공학자인 보방이 설계한 성형 요새들이 성벽의 높이와 각도를 낮춰서 대포의 충격도 막아낼 수 있게 진화하면서 공성전의 밸런스가 한 차례 더 조정되긴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베를린에 설치했던 요새인 동물원 대공포탑을 소련이 어떤 포로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전쟁이 끝나면서 항복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지하 200m의 지하 요새와 벙커버스터의 싸움이 이어지는 것처럼 화력과 참호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것은 기사들이었지만 중세 후반 보병들이 야전에서 기사들에 대해 가성비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필드전보다 공성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성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포가 발달하게 되고 공성포가 발달하면서 성 안에 틀어박히는 게 무의미하게 되자 다시 필드전과 기병의 가치가 올라가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15세기부터 공성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소형화되면서 필드전에서도 핵심적인 무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대포 생산에 집중하면서 화약 제조법과 제철 과정이 효율화되고 대포의 가격도 낮아집니다. 보병과 기병으로 나뉘던 필드전에서 대포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300년간은 포병, 보병, 기병의 3병과가 가위바위보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가 시작합니다. 근대 이후 보병 화력의 핵심은 머스켓 총을 든 총병이었고 같은 수의 총병이라면 뭉쳐있는 것보다는 가로로 최대한 벌려서 화망을 펼치는 것이 화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머스켓병들은 50m 정도의 유효거리를 가진 탄환을 1분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질수록 100m를 10초 이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병들이 1회의 일제 사격을 맞을 것을 감수하고 덤벼들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 총검이 고안된 이후의 총병들은 스퀘어라고 불리던 방진으로 뭉쳐서 창병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기병의 돌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병이 기병을 방어하기 위해 뭉치면 이동할 수가 없어서 대포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포는 지금처럼 폭발하는 포탄이 아닌 둥근 쇠공을 발사하는 무기였습니다. 지표면이 진흙탕이면 포탄이 굴러가지 않고 박혀버리면서 위력이 반감됐지만 마른 땅에서 포탄은 볼링 공이 볼링 핀들을 쓰러뜨리듯 보병 대형을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머스켓 일제 사격은 마주보고 쏘더라도 의외로 사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군기와 훈련을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기가 높은 보병이라도 포병의 일제 사격마다 포문 수만큼 보병 대열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견디며 전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원거리 유닛이 많은 쪽은 굳이 먼저 다가갈 필요 없이 근거리 유닛들로 원거리 유닛들을 감싸고 대열을 갖춘 채로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는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19세기까지 전투의 양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양측에서 포병의 사격이 시작되면 포병이 약한 측 보병이 먼저 전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병들은 대포에 질린 보병들이 대열을 흐트러뜨리길 기다리며 보병 사정거리 밖에서 돌격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전장의 모습을 가장 잘 다룬 것이 1970년작 워털루라는 영화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작해서 75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던 영화인데 보병 방진과 기병의 싸움을 묘사한 장면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나폴레옹을 다룬 영화가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폴레옹은 현란한 기동을 통해서 전투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적에 비해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포병 장교였던 특기를 살린 대규모의 포병 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과를 기병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기병 군단에 기마포병을 배속시키고 포격을 통해 적의 보병 방진을 흩어지게 만든 이후에 대규모의 기병이 돌격해서 전과를 거두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포병 사용에 주목했지만 실은 전과의 핵심은 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이런 전술을 처음 구현한 것은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2세였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독일 주변의 크고 작은 신구교 국가들이 뒤엉켜 싸웠던 30년 전쟁은 초강대국이던 스페인이 전쟁 초반부터 구교 편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신교 측의 불리한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국 인구 100만과 핀란드 인구 50만을 합쳐 150만에 불과하던 신교국가 스웨덴군이 막강한 활약을 보이면서 30년 전쟁 중반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최강이던 프랑스의 인구는 2천만 정도였고 동유럽의 강국 폴란드가 1100만 정도의 인구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면에서 스웨덴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 국정쇄신, 그리고 구스타프 2세의 전쟁 지도력, 군제개혁 3박자가 맞아떨어졌던 것이 30년 전쟁에서 스웨덴 쇼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구스타프 2세는 지금까지도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로 평가되는 수상에게 국정을 전담시키고 인구 150만의 국가에서 용병을 포함해서 10만의 군대를 동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럽 어느 국가도 스웨덴이 이 정도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구스타프 2세는 무게로 인해 필드전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대포를 다른 국가들이 잘 사용하지 않던 작은 크기인 3파운드 크기로 줄이고 말과 바퀴를 연계해서
야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포의 구경을 줄이더라도 대포는 존재 자체로 보병 방진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동안 사장되어 가던 기병의 돌격과 포병을 연계해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2세는 유럽 역사상 10대의 군사 지도자에 들어갈 정도의 전술적인 혁신과 함께 재위기간 내내 유럽의 전선에서 언제나 제일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함으로써 반발하던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고 국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구스타프 2세의 활약에 놀란 일부 신교 국가들에서는 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 왕조차 인도 제국의 황제가 되기 전에는 제국을 선포할 수 없었던 유럽의 자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자국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구리를 바탕으로 유럽 전선에 충격을 주고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철과 석탄은 풍부한 반면에 구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해군을 중심으로 철제 대포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배에 설치하는 함포는 이동이 잦았던 육상전에 비해 크기와 무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크림 전쟁 무렵에 자결탄을 장착한 함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해상전에서는 주로 세 종류의 포탄을 사용했습니다. 육상전과 마찬가지로 쇠로 된 공처럼 생긴 기본 탄환은 주로 배를 부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측면에서 발사되는 탄환으로 적 함포를 먼저 제압하고 배에 부딪혀 생긴 나무 파편으로 인원을 살상했습니다. 사슬탄은 돛과 밧줄을 절단하는 용도였고 포도탄과 캐니스터탄은 산탄총과 같은 원리로 주로 갑판 위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해병대는 백병전에 특화된 르두터블에서부터 넬슨 제독의 기함 빅토리로 건너갈 준비 중이었는데 기함을 구하기 위해 다가온 영국 해군의 데메테로에서 발사한 포도탄과 캐니스터탄을 섞은 74문 일제사격 한 방으로 갑판 위에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사망할 정도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군함의 화력은 함포의 포문 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포문을 느리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해군이 경쟁하는 동안 사용하는 배의 크기나 함포의 성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렴했던 반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발사 속도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초석 산지이던 인도를 식민지로 보유한 영국 해군은 풍부한 화약 생산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타국 해군에 비해 2배가량 빠른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20세기까지 전 세계의 바다에서 일어난 배 한 척끼리의 1대1 승부 100번 중에 95번을 승리했고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타국 해군을 압도합니다. 과거 1989년 무렵에 출시된 게임 중에는 남북전쟁을 소재로 다룬 노스 앤 사우스라는 PC게임이 있었습니다. PC게임계의 혁명가도 같았던 명작 페르시아의 왕자와 같은 시기에 출시해서 인기면에서는 밀렸던 감이 있지만 밀리터리 매니아 소년들 사이에서는 나름 고티급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미국 지도를 놓고 포병 1명, 기병 3명, 총병 6명으로 구성된 유닛들을 조작하던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보병이 실제 존재했던 보병 방진 등이 구현되지 않고 약했고 기병만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만큼 고증이나 밸런스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게임이나 소설을 계기로 관심 분야를 하나씩 넓혀가곤 하는데 저에게는 이 게임도 그런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벌어진 남북전쟁은 당시까지는 아직 유럽의 인류 선진국들에 다소 못 미친다고 여겨졌던 미국에서 벌어진 내전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감이 있었지만 무기 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부터 철갑 증기선이 일반화되면서 나무로 된 범선들을 완전히 대체하기 시작했고 후방 장전식 라이플들과 함께 이후 러일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지배한 기관총도 등장합니다. 남북전쟁 이후부터는 보병에 대한 기병의 우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화약 무기들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